자, 오늘부터는 중세 국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중세 국어. 중세 국어는 어떤 언제를 말하느냐? 자, 고려 시대부터 16세기 말까지에 이르는 시기에 사용된 우리말 국어를 중세 국어라고 합니다. 자,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경주가 수도였죠. 이 경주에서 개성으로 수도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국어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16세기 말 임진왜란 1592년이죠. 임진왜란 때까지 그때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중세국어 시대라고 합니다. 훈민정음 창제가 1443년인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중세국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세국어 시대 시기에 우리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글자들이 있었죠. 훈민정음 창제할 때 기본 글자 28글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28글자에 보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들을 여기 보면 옛니응, 여린 히읗, 반치음, 그리고 아래아 이렇게 네 글자가 있었고, 그리고 글자를 위아래로 이어 쓴 순경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순경음 피읍, 또 순경음 쌍비읍 이런 순경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자들이 중세국어 시대에는 쓰였고요. 하지만 차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서자가 있었죠. 그래서 쌍기역처럼 쌍기역과 같이 같은 글자를 연결해서 옆으로 이어 쓴 각자 병서자가 있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자음을 이어 연결해 적은 합용병서가 있었습니다. 자, 각자 병서, 합용병서 이런 병서자가 있었다라는 것도 문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세국어의 표기 방식을 보겠습니다. 중세국어에는 이어적기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표기하는 방식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자, 이어적기는 연철, 거듭적기는 중철, 끊어적기는 분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어적기는 앞말과 뒷말을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쓰는 거예요. 특히 조사 이와 같이 이렇게 이응으로 시작하는 모음이 왔을 때 이 이응은 소리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쌈이라고 할 때 이 받침에 있는 미음이 이응 자리로 와서 말쌈이 이렇게 또 깊으니 여기 보면은 깊음 깊에 은이가 붙었죠. 그래서 깊으니라고 쓰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철 이어적기라고 합니다. 자, 거듭적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말쌈이 있죠. 말쌈이라고 이어 적었는데 원래 있던 받침 자리 여기도 한 번 더 적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이 한 번, 두 번 들어갔죠. 거듭 적었기 때문에 말쌈이 요걸 우리가 거듭적기라고 하고, 끊어적기는 뭐 현대국어와 비슷하게 말쌈 이라고 나누어서 이렇게 적는 것을 끊어적기라고 합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이어적기가 사용되었다는 것 기억을 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받침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받침에는 8개의 자음만 적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팔종성법이라고 말해요. 팔종성 가족용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8개의 자음이 어떤 것이 있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옛니응 이렇게 8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8개의 자음을 잘 기억해 두고요.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보면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의 자음으로 소리가 났죠. 근데 이런 발음에 근거해서 중세국어 시대에는 8개의 자음으로 받침을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의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시기에는 된소리가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할 때 병서자가 있었죠. 각자 병서자는 소리가 엉기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된소리를 나타내는 듯하다 라고 했습니다. 된소리가 중세국어 시대에 있었다 라는 것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두자음군. 어두라는 말은 말의 첫머리, 첫소리를 가리키는 거고, 자음군은 자음이 2개 이상 모여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쌀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된소리로 쌀이라고 하지만 중세국어 때는 비읍 시옷이 나란히 모여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우리가 읽었다면은 2개의 자음을 모두 소리내어서 붓살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자음이 말의 첫 머리에 2개 또는 뭐 비읍, 시옷, 디귿 이렇게 3개, 2개, 3개 이상의 2개, 3개의 자음이 군을 이루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나타나는 어두자음군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 모음 조화 현상이 현대 국어에 비해서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모음 조화가 무엇이었나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모여서 만나서 말을 이루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중세 국어 시대에는 나무를 나모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모의 오도 양성 모음을 사용해서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또 음성 모음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모음 조화가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훈민정음 우리가 뒤에 공부하게 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서문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 성조라는 것이 있어요. 성조. 성조는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자, 평성 한번 써볼까요? 지우고 지우고 평성이 있고요. 평성 그다음에 거성, 상성, 입성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평성은 점을 찍지 않아요. 그냥 낮은 소리예요. 그냥 낮은 소리. 그냥 낮은 소리고 거성은 점을 하나 찍어요. 이거는 높은 소리. 상성은 점을 2개 찍습니다. 이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 다음에 입성은 점과 상관없이 빠르게 끝나는 소리인데 앞말의 받침이 기역, 디귿, 뭐 비읍, 시옷 이렇게 자음 받침으로 끝나는 그런 소리 뒤에서 빠르게 끝나는 것, 급하게 끝나는 것을 입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점을 몇 개 찍었느냐? 평성은 없고 거성은 하나, 상성은 2개 찍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그 중에 이 상성은 현대국어에서 이제 장음으로 긴 소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성조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는데 상성이 장음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빨리 볼게요. 어휘에서는 우리의 고유어와 이제 한자어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자어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온이라는 말은 백을 뜻하는 우리말이고 지문은 천을 뜻하는 우리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런 온 지문 사용하지 않고 백과 천과 같은 한자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나 몽골어, 여진어 등의 외래어가 많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자, 중국어에서 들어온 말은 뭐 이런 말들 다홍, 색깔, 배추, 사탕, 투구 이런 말들이 중국에서 온 말이고 몽골에서 온 말은 가라말, 보라매, 뭐 수라 임금님 드시는 밥이죠 수라 이런 것들은 몽골어에서 온 말인데 이런 외래어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문법을 보면 문법에서는 주격조사가
이만 쓰였어요.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이와 가가 있죠. 근데 가는 이건 뒤에 나타나게 되고 중세국어에서는 이만 사용됩니다. 명사형 어미가 나타나는데 명사형 어미는 옴과 움만 사용되었다. 요거 기억해 두고요. 뒤에 이제 훈민정음을 볼 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쓰다가 있는데 쓰다에 의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움을 넣어서 쏨이라고 합니다. 쏨. 그다음에 주체 높인 선어말 어미 시샤, 객체 높인 선어말 어미 삽짭짭, 상대 높인 선어말 어미 it과 같이 자 높임을 표현하는 이런 높임을 표현한 선어말 어미가 현대 국어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이 시기 언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